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연준의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 의원들이 기준금리를 낮출 근거가 없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달 17일 열리는 FOMC 회의 전까지 물가나 고용에서 금리를 내릴 만한 지표가 나타나지 않으면 금리 인하에 회의적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선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장중한 때 1,400원을 찍었습니다. 환율이 1,400원 선을 터치한 것은 이달 1일 이후 처음인데요. 전날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온 데 이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진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의 지분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TSMC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업들은 보조금 대가로 정부의 지분을 제공해야 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 깎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 수준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지급액을 깎고 있는데 그 소득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노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감액제도 개선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 현장에 다시 뛰어들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 309만 원 넘게 벌면 연금이 깎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일하고 싶은데 그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많죠.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감액 제도를 내년부터 개선한다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연금 구조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모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표,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깎는 겁니다. 연금 받고 있는데 일점에서 돈을 벌면 연금을 깎고요. 기초연금도 부부가 함께 받으면 깎고 있는데 이걸 좀 정부가 바꿉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지. 우선 어떻게 깎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알고 싶네요. 이영주 박사님, 어떻게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얼마씩 어떻게 깎고 있어요, 지금? 네, 국민연금을 정상 개시하는 연령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63세부터 받고 계시는데요. 이게 네. 64세, 65세로 연장이 되는데 이 정상 개시 연령 이후에 5년간 예. 5년간 소득이 있는데 예. 그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현재 기준으로 한 309만 원 정도. 예. 이 이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예.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 절반까지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309만 원 넘는 예, 분들. 그 초과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커질수록 예. 감액이 돼서 5년까지는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노후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가 장려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하면 일할수록 다른 소득이 있을수록 국민연금은 좀 감액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의 감액제도죠. 예. 기초연금은 어떻게 해요? 기초연금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감액제도는 뭐냐면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이 됐을 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 원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준이 돼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 34만 원씩 받으셔야 되는데 예.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 동시 수령하게 되면 예. 20%를 감액해서 두 분 다 20%씩? 각각 다 20%씩 감액되는 구조. 그렇게 해서 감액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을 좀 더 하고 싶은 분들 소득이 늘어나면 기분은 좋지만 연금이 깎이니까 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 기준으로 보면 그 감액 기준이 현재는 소득으로 월 309만 원인데 509만 원까지는 받아도 연금을 안 깎겠다. 지금 그런 계획인 것 같고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뭐 단계적으로 한다 정도만 예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바꾸는 거에 대해서. 뭐 찬반 토론이 뜨거운데요. 제 입장에서 보면 아까 국민연금 소득 활동으로 인한 감액, 현재는 월 309만 원까지는 감액을 하지 않는데 예. 여기서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자꾸 정부가 309만 원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예. 이 309만 원은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 자기의 월 수령액에서 첫 단계가 근로소득 공제거든요. 공제하죠. 그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기준이 309만 원이거든요. 따라서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한 410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실수령액 410만 원 정도, 예. 대략 연봉 5천까지 받으시면 감액당하지는 않고요. 예, 은퇴 이후에 소득이 연봉 5천만 원 넘으면 이제 뭐 몇만 원씩 감액이 시작되는 거고, 정부가 이번에 그 감액 기준 구간을 200만 원 정도 더 완화시켜서 네. 이제 정부 발표 기준으로는 309만 원이 아니고 509만 월 원. 소득 509만 원까지는 감액하지 않겠다는 건데, 똑같은 걸 계산해 보면 그 월 509만 원은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니까 애초에 원천 소득은 한 620만 원 정도, 연봉 7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연봉 7천 정도 은퇴 후에 소득이 있으시면 받으시는 국민연금액은 이제 좀 깎지 않겠다는 건데요. 제 생각은 당연히 국민연금은 내가 이미 확보한 기급여액이고, 낸 거죠. 또 지금 제가 500만 원을 벌든 700만 원을 벌든 내가 지금 시장에서 버는 돈인데 왜 국민연금을 깎느냐? 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민원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됐을까 하면 시장 소득은 자발적으로 얻어지는 건데 이 국민연금은 일종의 공적 제도로 인한 거거든요. 공적 제도로 인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공적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수령자들은요, 은퇴하신 분들은 지금 받는 국민연금액은 자기가 받는 기여액 외에 엄청 많은 플러스 보너스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이거죠. 그렇게 내는 보면 것보다. 지금 월 소득이 연 5천 정도, 은퇴 이후에도 계신 분들은 젊었을 때도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으셨던 분일 테고, 그분들일수록 국민연금 혜택이 지금 연금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액 제도가 얼핏 들으면 대단히 불합리한 것 같지만 거꾸로 되면 이분들은 젊었을 때 받는 그 축적한 국민연금액에 많은 혜택이 들어가 있고, 예. 또 사실 그 혜택이 후세대 부담으로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 연봉 5천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은 좀 몇만 원 깎읍시다라는 취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형평의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저는 그런 입장이고, 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거는 이미 확보한 내 국민연금인데 내가 깎지 낸 마. 건데 이렇게 왜 해서 깎느냐. 각각의 가치가 좀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거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알아둘 게 뭐냐면요. 이게 노후에 좀 일하시는 분들에게 소득을 좀 깎는 건데 사실 근로와 사업소득,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감액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자와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은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감액하거든요. 그런데 이자 배당을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밖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 뭐 예금이 이자가 있거나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 받을 거나 이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뭐 1억이 돼도 국민연금을 한 푼도 감액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깎이는 분들이 생각하면 좀 불합리하다 네네, 이런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취지, 철학에 대한 좀 반영이 좀 필요한 거죠, 사실. 그러네요. 네. 기초연금은 지금 얼만큼 깎는 거를 줄인다 이건 잘 안 나왔는데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논리는 기초연금. 이제 뭐 단계적으로 계산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네, 지금 현재 부부가 동시에 받는데 20%를 감액하겠다. 사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합리적인 감액 같지는 않거든요. 예. 네, 혼자 받으면 다 주고 둘이 받으면 감액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고령 사회에 부부가 같이 사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또 실제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기준을 하위 70%를 드릴 것이냐 뭐 하위 40%를 드릴 것이냐 이 기준에 대한 조정은 좀 필요하겠지만 부부 가구라고 해서 감액을 하겠다라는 것은 좀 하루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부부 감액,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영주 박사께서 이제 기초연금 대상을 잠깐 언급해 주셨거든요. 지금 기초연금은 소득 상위 70%까지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34만 원인가요? 예. 이 정도 주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그 대상 문제, 기초연금을 소득 상위 70% 가다 보니까 그 대상자의 소득이 굉장히 높은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대상을 줄여야 되느냐
늘어야 되느냐 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연금 구조 개혁하면 그런 문제가 나올 텐데 오건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그 대상을 줄이고 늘리는 거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아까 부부 감액에 부부 대해서 감액? 좀 예, 예. 다른 의견이어서 말씀을 그래요? 드릴게요. 네. 그래서 부부 감액은 홀로 받으신 분들은 깎지 않는데 부부가 받는다고 깎는 건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또 그렇게 그런 들립니다. 측면의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왜 애초에 부부가 받을 때는 감액을 했을까? 왜? 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일종의 노후 생활비를 국가가 드리는 건데 단독 가구와 이제 부부 가구와 2인 가구가 있을 때 공동 지출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한다고 혹은 세 사람이 산다고 곱하기 2 곱하기 3 하는 게 아니고 예. 일종의 가구별 이제 가중치를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둘이 살게 되면 공동 생활비 정도가 있으니까 한 20% 정도는 감하자라는 취지로 준 그런 거고. 취지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기초연금을 물론 이제 부부가 받는다고 감액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처럼 한 20% 안팎으로 감액하는 나라들도 있고 조금 더 많이 감액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가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일종 공동 생활비를 감안하고 또 워낙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 감액 제도는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감액 제도는- 거꾸로 그 대신 예.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70%에게 드리고 있는데 70%까지. 예. 그래서 상위 30%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다른 나라 기초연금과 비교해봐도 그 대상이 굉장히 넓어요. 70%까지라면 그 경계선의 인분들의 소득은 꽤 높을 수도 높죠. 있잖아요. 예, 소득과 재산을 같이 따져서 예.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70%를 드리도록 설계한 게 한 20년 전이에요. 2007년에 정해진 건데 그때는 은퇴하신 분들에게 국민연금이 별로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좀 넓게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문가 진영에서는 이제는 기초연금 대상을 70%에서 좀 줄여가자. 한 절반 이하로 줄여가자. 대신 금액은 70%한테 줄여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높이기는 어려웠어요. 예. 하지만 하위 계층에 계신 노인분들은 34만 원을 받더라도 충분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줄이되 금액은 좀 더 두텁게 하는 이거를 이제 연금학계에서는 기존의 정액의 기초연금을 이런 누진적인 최저보장 소득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런 최저보장 소득 방향으로 좀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용주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얘기할 때 현재 기초연금 금액이 지금 34만 원 정도 됩니까? 네. 지금 월 지급액이 34만 원 2천 원. 34만 2천 원이면 목표가 월 40만 원인가요? 지금 뭐 이전 정부에서 4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네네. 뭐 이번 정부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지만 예. 어쨌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예.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34만 원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그런데 지금 소득 하위 70%, 네. 70%까지 되면은 이 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 기준을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네. 너무 소득이 많은 분들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 기초연금 네.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그 다른 자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강남에 살고 계시는 뭐 자산이 뭐 10몇 억씩 되는 이런 부동산에 살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뭐 다른 자산이 없다면 그런 경우지만 실제로 요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막 노력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하위 70%좀 예. 현재로서 높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기초연금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때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전에 직장을 생활하셨던 분들이 은퇴로 진입하셨기 때문에 실제 노후 보장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았지만 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시장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 88년도 국민연금 시행 이후부터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연금만으로도 기본적인 기초 보장이 가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역에서 좀 빠져 있으신 분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장하는 기초연금 제도로 개선이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기초연금 제도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야가 지난 3월인가요? 이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에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국회에서 연금 특위를 만들어서 이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구조개혁이라는 게 국민연금, 뭐 기초연금, 퇴직연금 여러 가지를 포괄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워낙에 이제 무겁고 복잡한 이슈여서 저희가 깊이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어떻게 가지를 쳐야 될까요? 저희가 국회에서 다루게 되면 일종의 제도화된 연금, 의무연금, 그래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다루게 되고요. 퇴직연금. 법정 의무연금이죠. 예. 저는 이걸 연금 삼총사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조개혁 대상은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한 대로, 기초연금의 급여 구조를 넓게 70%한테 정액을 말고. 주기보다는 좀 대상은 줄이되 누진적으로 지급해서 노인 빈곤 대응 효과를 높이자. 그래서 기초연금을 정액급여에서 누진형 최저보장금의 급여로 바꾸는 거. 이게 구조개혁의 첫 번째고요. 아, 기초연금이. 예. 두 번째는 국민연금은 이번에 모수개혁은 했어요. 예. 근데 뭐 자동 조정 장치라든지 이런 굉장히 뜨거운 이제 그 재정 안정화 예. 항목이 있어서 이게 구조개혁이거든요. 근데 아마 국회에서 충분히 다룰지 모르겠지만 그런 뜨거운 주제가 있고요. 예. 세 번째 퇴직연금은 지금 1년 이상 고용되신 분들은 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받고 있는데 퇴직 노소득 보장, 연금으로는 지금 기능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퇴직금이. 예, 왜냐하면 회사를 옮길 때 다 해지할 수도 있고 또 중간 정상도 가능하고 또 최종 받을 때 일시금 선택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은퇴 이후에도 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도록 좀 제도적 지원을 해서 퇴직연금이 명실상부한 연금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퇴직연금의 구조개혁이 될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마침 정부가 발표한 이 노후소득 보장안에도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자. 이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꽤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들 전체적으로 비중이 도입한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이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한 기업들. 기업 기준으로 보면 전체 기업 중에서 한 50% 이상이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을 했고요. 50% 이상이. 네. 그런데 이제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300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퇴직연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기업일수록 퇴직연금 도입이 좀 이제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어떻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도 노후에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좀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소기업들, 특히 영세 기업들은 아까 10% 소기업들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퇴직금 법적으로 당연히 충당을 해야 되는데 연금을 도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무화하면 굉장히 중소기업들은 버겁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걸 하기가?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 의무화라는 게 새로 퇴직금 제도가 도입되는 게 아니고요. 퇴직연금은 그 전에 전시는 이제 퇴직금이거든요. 퇴직금이죠, 그러니까 노동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고용되면 무조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적용받거든요. 예. 여기서 퇴직연금 의무화라는 건 1년 이상 고용돼 있는데 퇴직금으로 하지 않고 퇴직금 받으시는 분들을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연금 제도로. 예. 그래서 이제 연금으로 키우겠다는 건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퇴직연금의 장점이 금융권에다가 적립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퇴직금은 사실 기업 내 장부상에서만 이제 적립해놨다 보니까 좀 영세 기업들이 도산할 경우에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기여하고는 있지만 장부상으로만 기여하고 있었는데 퇴직연금을 의무화되면 무조건 금융권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현실적으로는 생길 수 있는데 영세 기업들은 사실은 그거는 또 고용주로서의 당연한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퇴직연금 의무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면 이것도 국민연금처럼 뭐 운용을 잘하면 퇴직연금이 좀 더 많이 불어나서 훨씬 유리한 겁니까? 그럼 퇴직연금을 가입한 분들한테?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의 문제는 퇴직연금 운용은 좀 더 그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 현재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둘 다 사실 퇴직금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야, 이거 연금으로 의무화하니까 그럼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연금이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의무화되니까 국가가 일시금 못 받게 한다. 그러면 내가 퇴직한 이후에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빼는 거냐. 이렇게 지금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퇴직연금 자체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퇴직연금 자체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아. 다만 국가는 이제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다 내면 되는 것이고 예.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퇴직소득세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니까 예. 그 차원에서 이제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제가 도입이 되면은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서 회사가 운영할 수도 있고 개인이 받아서 개인이 또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또 운영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건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의무화하게 되면 퇴직금보다는 퇴직 가입자들에게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운용을 잘한다. 그건 잘한다는 전제. 퇴직금은 일종의 받을 금액이 정해져 정해진 있죠. 일종의 확정급여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퇴직연금은 아까 말씀하신 DBDC 확정기여 확정급여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확정급여형을 선택하게 되면 퇴직금 받는 거와 별반 차이는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 지급의 안정성이 보장되겠죠. 회사가 도산되더라도. 근데 제가 조금 모험을 즐긴다면 네. 퇴직연금에서 이제 확정기여형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 운용의 수익 예. 혹은 그 이험을 가입자가 이제 지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면에서 그건 본인 선택에 따라 퇴직금보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되면 국민연금처럼 별도의 뭐 기금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현재는 개인이 운용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책임하에 개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또 운용하다 보니까 선택을 잘 못해서 그런 분에서 운용이 뭐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전체 자산의 거의 90% 가까이가 안정적인 예금 위주로만 안정형 위주로만 묶여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국가에서 뭐 재작년에 디폴트 옵션을 실시하기도 했고 예.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사전 지정을 운용을 방법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제도거든요. 네. 근데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안정형으로만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효과적이 않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금 운용 수익률을 좀 높여보자. 퇴직연금 수익률을.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공공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공단을 만들어서 기금화해서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사실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죠. 문제가 좀 있을 네. 수 있어요. 네, 이게 사실 개인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개인 근로자 입장에서 네.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국가가 좀 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운영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또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운영 수익률이 낮은 것이 인식의 문제이고 투자 배분의 문제이지 국가가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건 또 아니다.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충분히 논의를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국가가 또 공단을 만들어서 개인 소중한 퇴직금을 운영하다 수익률이 낮거나 또 잘못될 수 있으면 뭐 책임을 지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안 해요. 국민연금처럼 기금을 만들어서 할 경우에는 이 근로자들이 이렇게 싹 끌리진 않을 수도 있겠다. 다만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아까 목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필요하겠죠. 큰 돈이 목돈이 필요하면. 그러나 그걸 가능하면 좀 못 받게 함으로써 노후 보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만 취지는 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퇴직연금은 지금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가입에서의 쟁점이 하나 있고요. 예. 운용에서의 쟁점이 지금 뜨고 있어요. 운용 그게 이제 문제. 기금화이거든요. 예. 그건 당연히 왜 사적인 퇴직연금을 국가가 개입하려냐라고 예.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이건 이제 시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몇 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퇴직연금 근로국정단에 퇴직연금 기금이나 혹은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맡겨보면 일단 시장에서의 과거 수익률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여론에서 예. 지금 좀 크게 기금을 만들고 물론 그 기금이 민간금융권에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근로복지공단이나 혹은 국민연금공단이 위탁하면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 네. 나는 그러니까 이 공단이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불신보다는 예. 과거 실적이 그쪽이 더 좋다 보니까 퇴직연금 시장에서 기대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예. 그런 기대를 반영해서 퇴직연금을 기금화시키고 또 기금의 일부를 공적 주체가 운영하는 방향의 법 개정안도 지금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앞으로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또 하나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영주 박사님, 이 출산 크레딧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사전 지원하는 것으로 좀 바꾸겠다.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은 좀 확대하겠다. 뭐 이런 정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이제 국민연금 크레딧이라는 것이 출산을 장려하고 또 군복무 갔다 온 또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 추가적으로 가입 기간을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가입 기간이요. 네, 그래서 네. 뭐 따로 연금액을 더 주는 제도지만 그 주기 위해서 기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어차피 국민연금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늘어나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역 복무하는 사병이 18개월을 복무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현재 크레딧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아니 군대는 18개월 갔다 왔는데 6개월밖에 왜 인정 안 해주냐? 해주려면 다 해주지. 그래서 지금 12개월까지 인정해 준 것으로 지난번에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공포가 됐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법 개정안 올라온 거 보면 18개월까지 다 해주자는 개정안도 지금 사실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올해 또 법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자 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 개정안 통과된 바에 의하면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는 걸로 해서 첫째 자녀가 태어나면 12개월, 예. 둘째부터는 18개월씩 추가해서 또 한도도 과거에는 50개월까지 한도가 있었는데 자녀를 여러 명 낳으면 가입 기간을 한도 없이 이렇게 늘려주는 이런 제도를 지금 현재 개정안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 출산 크레딧의 경우에 사전에 지급한다. 출산할 때 준다는 것은 전에는 네. 연금을 받을 때 줬는데 훨씬 더 그렇죠. 가입자한테 유리하게 해준다는 거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전에 일단은 해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행하게 됐을 경우에 누가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분쟁도 있거든요. 이게 출산 크레딧은 남편이 받을 수도 있고 부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그 주체를 확실하게 한다는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찍 가입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연금액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늘어가는 효과가 있고. 예, 그래서 좀 미리 좀 해주는 것도 통과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받는 돈이 그 가입자가 많아진다 그러면 재정으로는 그러면 부담이 늘어난다. 거꾸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전 지원. 요 사전 지원의 진짜 쟁점은 아까 말씀하신 가입자 입장에서의 여러 손익 개선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받는 건 이제 은퇴해야 해서 국민연금 수령할 때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이가 하나 있으면 이제 12개월을 가입 기간을 더 추가시켜 주니까 예. 22년치 받을 걸 23년치 받는 걸로 계산해 주니까 결국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가입 이제 수급 시점에 수령이 되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이 사전 지원의 논점은 뭐냐 하면 요번에 3월 달에 법 개정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주던 걸 첫째 자녀부터 주는 걸로 1년치를 줬어요. 네. 그러면 현 정부가 줬어요. 우리가 줬어요. 그러니까 마치 혜택을 베풀었는데 실제 1년간 가입 기간을 더 부여함으로써 지출이 늘어나잖아요. 그 지출에 따른 비용은 누가 되느냐? 그 제도를 도입한 현 세대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제가 애를 낳았어요. 그럼 30년 후에 수급할 때 받을 이 때. 지출이 발생하거든요. 네. 30년 후에 지출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야 출산 크레딧 1년씩 더 우리 받도록 하자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해놓고 실제 그 비용은 30년 이후에 후세대들이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진다. 그래서 지금 크레딧은 사후 적립 혹은 국가가 사후 지원하는 건데 사후. 저는 그러니까 연금 굉장히- 받을 때 지원하는 건데. 예, 이건 저는 세대 간에 좀 도덕적 문제도 있는 겁니다. 이건 이거 당기는 문제는 사전 지원. 저희가 도입했다면 저희가 돈을 내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출산 크레딧 확대해도 이게 오히려 후세대 부담을 더 키우는 거다. 네. 누리는 건 현 세대가 누리고 예. 그런 비판이 있어서 이번에 정부가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과제에서도 이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크레딧 1년을 애를 낳으면 딱 주고 그 1년간의 보험료를 지금 국가가 미리 납부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야 후세대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사전 지원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런 논의가 국회에서도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또 연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늘 관심 있는 게 이제 노후 실제로 재산 중에서 주택이 대부분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주택연금제도 개선입니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 하는 게 공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만 주택연금 영모기지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뭐 서울 시내 평균 주택 가격이 10억을 초과한 지가 이미 오래됐고요. 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가진 건 집밖에 없는데 노후에 정말 좀 어렵다. 이걸 연금을 받을 수 없느냐. 네. 근데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주택연금 제도가 과거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까지만 가능했고 예. 그것도 법 개정을 통해서 재작년에 12억으로 늘렸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가 주택으로 늘리자라는 지금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제
뭐 12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민간에서 영목이지가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민간 은행들이 네, 민간 자발적으로. 은행에서 지금 이제 하나은행에서 상품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고가 주택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민간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서는 연금액이 좀 그렇게 높지는 않고 네,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좀 까다로운 게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고가 주택까지 옮기자라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있고요. 예. 실제로 여기에서 찬반이 있는데 일반적인 개념은 주택연금이라는 게 어쨌든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뭐 20억, 3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굳이 주택연금을 가입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주장도 있겠네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이제 주택금융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들을 보면 고가 주택을 가입한다고 해가지고 연금액이 무제한 또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연금을 가입하게 함으로써 주택 연금의 어떤 재정 수지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고액 자산들이 연금화함으로써 시장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건호 대표님께 잠깐 그 주택연금제도 대상 확대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워낙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딸랑 집 하나 있는데 말씀하시는. 네. 근데 이제 현금은 없고 중장년층들은 뭐 그런 부동산이 곤란이 전 있으시거든요. 재산이니까. 그래서 저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그 방향으로 논의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구성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제도 개선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표,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도착 첫날 바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도 함께 하는데요. 두 정상이 역사 인식의 차이라는 걸림돌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한일 참 멀고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이제 비판을 강하게 했는데 최근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조금 입장이 바뀐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한일 관계 좀 순조롭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서도 그랬고 또 취임하고 나서도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냈고요. 예. 최근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러한 기조를 유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한국이 다시 반일적인 어떤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우려가 상당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좀 불식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게 좀 유지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한일 간의 현재의 그 좋은 흐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번 요미우리 신문 기사의 가장 핵심적인 게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간의 이 국가 간 합의는 지켜야 된다.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상당히 일본 정계라든지 국민들한테 조금 새로운 인식을 줬을까요? 이 부분이 이런 입장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에서는 기존의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일 거다라고 했기 네. 때문에 그런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기존의 양국 간의 합의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을 방문하기에 바로 직전에 앞서서 이러한 그 기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특히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도 이제 보수지로 좀 속하는 이런 그 언론사인데요. 거기에서 그런 목소리를 보였다라는 것이 일본에는 큰 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얘기한 게 있죠. 과거사,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다뤄야 되고 사회, 문화, 경제는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과거사 역사인식, 과거 역사인식의 차이 이런 게 굉장히 모든 한일 관계를 결정짓는 그런 주요한 걸림돌이었는데 이렇게 좀 분리해서 간다는 게 좀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실 이게 기존에 이제 이전에 있었던 정권에서 얘기했던 투트랙과 마찬가지인데요. 역사와 역사 외의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이재명 정권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거는 아닙니다. 그 앞에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한일 관계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보면 이러한 투트랙 접근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많았죠. 원트랙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 문제와 역사 외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기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고요. 네. 과거사 문제라는 거는 사실 모두가 만족하는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없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관리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도록 네. 잘 양국이 좀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양국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과제를 안고 이제 내일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지금 뭐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미국을 가기 전에 먼저 간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정치 외교적인 의미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간다는 면에서.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시바 정권의 이제 국내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시바 정권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양국의 국내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한일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눈에 띄는 성과, 손에 잡히는 결과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의미가 더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제를 안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갈등 현안보다는 이제 협력 의제가 좀 많이 다뤄질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CPTPP 가입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한일 이란 포럼이라는 곳에서 11년 만에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CPTPP 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 어떤 협력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CPTPP 안에 일본에서도 한국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인적문화교류 차원에서는 지난 6월 한 달간 시행을 했었던 한국과 일본의 전용 입국 심사대회가 있었죠. 예. 이게 한 달 딱 그 한정해서 했던 건데 굉장히 좀 평가가 좋았고 또 한국에서 일본을 굉장히 많이 우리 국민들께서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좀 입국할 때 단축시켜주고 입국의 편의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인공지능, 공급망, 첨단 기술,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예.
예. 개인적인 바람을 좀 본다면 이러한 모든 의제들을 좀 포괄적으로 담아서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공동 성명을 내는 방향으로 좀 가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새로운 공동 성명 기대감. 네. 과연 실제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이제 정상회담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아까 방금 언급하셨을 때 CPTPP,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국가들의 이제 경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FTA와 같은 건데 국제 기구죠. 거기에 우리가 조금 뭐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김정관 통상산업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제적 실익 그리고 중요한 농수산업 등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가입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서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정도까지 양국이 조금 입장이 좁혀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CPTPP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양국 경제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예. 이게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CPTPP 안에 들어간다, 가입한다라고 할 때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쪽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섭력을 좀 높일 필요는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본이 들어오길 바래라는 상황을 만들어서 한국이 들어가는 거랑 우리가 너무 들어가고 싶어라고 네. 해서 들어가는 거는 교섭력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중히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특정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거나 혹은 국내 시장에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떤 제도적인 제약이나 우리한테 규범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손익 계산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CPTPP의 어떤 그 흐름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네. 한국이 조금 더 교섭력을 높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교섭력을 높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FTA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개방할 경우에 가입하게 되면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농수산물 개방인 것 같습니다. 수입하는 네. 우리가 개방을 만약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농수축산업자들이 상당히 이제 반대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벌써 지금 수산물 일본에서 우리가 수산물 수입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제한하는 나라가 좀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을 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꺼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산물 수산물 수입 금지했던 것 이제 풀어달라, 수입을 재개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 일본 내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전문가분들이랑 얘기하고 하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난해였죠. 일본에서 지지난해죠. 2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수입 금지를 했습니다. 한국은 사실 수입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수입 금지를 하고 있었고 이미 하고 있었고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우리는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품목이 있고 그 부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그 그거에 기반해서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수입 금지를 더 늘렸다거나 줄였다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유지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면 수입 금지를 했다가 이제 개방을 하죠.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이제 수입 금지했던 거를 해제해라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2011년도부터 했던 것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팩트가 좀 명확해야 될 것 이미 같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 수입 금지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다른 나라도 수입을 하니까 네. 한국도 조금 수입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얘기할 있잖아요.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요구하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과연 수 받아들일 있다라고 수 있을까요? 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정치 외교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알게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을 우리 정부도 이제 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있네요.
아까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입지가 국내에서 조금 흔들린다는데 지난번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한때 퇴진설이 나왔는데 지금 퇴진설은 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곧 퇴진하게 됩니까? 일본의 지금 정치 상황은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그래요? 대로 일본에서 이제 지난 7월 20일에 네. 참여연 선거가 있었고 자민당이 그야말로 참패를 네. 했었기 때문에 그날 당장 퇴진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시바 총리가 퇴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목소리를 내는 그룹이 있고 아니다,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또 여론이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이시바 총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어떤 시기보다는 더 오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렇군요. 다만 이게 앞으로 지속될지 혹은 뭐 8월, 9월, 뭐 11월 정도까지로 저는 보는데 그 안에 이제 그만두게 될지는 일본 정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 정상이 곧 퇴진할 것 같으면 정상 간에 맺은 합의라든지 이런 게 좀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곧 퇴진할지 모르는 정상과 합의를 뭘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봤고요. 그렇지만 더 오래 있는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이시바 총리가 지난 패전 15일이죠. 패전 80년 연설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국내 언론들이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어요. 뭔가 큰 반성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문맥은 뭡니까? 뭐를 어떻게 반성한다는 게 있습니까? 그냥 반성이라는 단어입니까? 정확히는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 그리고 비통한 전쟁의 기억과 부전의 맹세를 계승해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겠다. 네. 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의 전자를 쓰고 앞에 안일부를 쓰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한 표현 자체가 사실 일본에서도 그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표현도 언급이 됐고, 그래요? 예,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반성한다는 게 문맥은 뭐 분명치 않은데요. 전쟁의 반성만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 일본에서는 사실 이시바 총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의미가 하나 또 있는 게 좀 짚어두고 가야 되는 게 이시바 총리가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종전 80주년 전몰자 추도식이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연설이었죠. 그런데 이게 담화 형태는 아니거든요. 담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각에서 이제 결정을 내린 건데 우리말로 치면은 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서 이게 내각의 입장을 내보내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개인의 연설에서 나온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70주년 담화나 뭐 60주년, 50주년이랑은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시바 총리가 반성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정말 중요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하러 이제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잖아요. 자 이번 정상회담 일본을 들른다는 것 자체가 아까 좀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걸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서로 협의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우리가 좀 얻어갈 수 있을까?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뭐 태도나 협상 태도나 방식 꼭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우선 저는 이번 그 일본에 방문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첫 번째는 우리 정부가 이제 대외적으로 어떠한 스탠스를 보여주는가라는 걸 좀 발신할 수 있고요. 일본을 중요시한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에게 있어서는 기존의 반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아닌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호 신뢰를 더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한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동에 따라서 한일이 먼저 의제에 오를 거고 그다음 미국에 가면서 한미 그리고 한미일이라고 하는 의제가 자연스럽게 부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한일 관계의 안정화 속에서 한미일 협력을 공고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가운데 주도적
실질적으로 하는 게 우리 정부다라는 거를 발신할 수 있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전략적으로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네. 이런 가운데서 그 이시바 총리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경험자의 입장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미일 협력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전에 논의를 하고 미국에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적절한 한일 정상회담이고 이시바 총리한테 좀 한 수를 좀 배우고 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내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이른바 숫자 개혁에 합의한 후 잠잠했던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4개월 만에 재가동됐는데요. 구조개혁을 추진할 기구인데 관심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젊은 층이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중장년층은 개혁의 영향권이 아닙니다. 기금 안정이 정말 보장될지,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어떻게 꾸려갈지 모두 젊은 세대들의 몫입니다. 국회 연금특위도 젊은 층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